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 최고 명문고인 케이오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후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올린 SNS 영상 하나가 일본 인터넷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니.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정말 한국의 이주를 고려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라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기에 평생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 엘리트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걸까요? 그리고 왜 일본 정부는 이 영상들을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7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키입니다. 도쿄 케이오 고등학교 3학년 반장을 맡고 있어요. 아버지는 미츠비시 상사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외무성에서 일하시는 외교관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정은 일본의 전형적인 엘리트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2024년 여름, 일본 전역이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쿄가 42도, 오사카가 44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의 여름 수학여행 계획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희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7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시부야에 위치한 저희 케이오 고등학교 교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신 다나카 센세이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탈리아가 45도, 스페인이 47도예요. 유럽 전체가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옆에 계시던 젊은 야마다 센세이께서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동남아시아 쪽은 어떨까요? 한국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순간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최고 명문고에서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모든 선생님들의 머릿속을 스쳤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시간, 저희 3학년 어반 교실에서 다나카 센세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한국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센세이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교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센세이, 왜 굳이 한국인가요? 일본이 더 선진국 아닌가요?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뒷자리에 앉은 다나카 히로시가 비웃듯이 끼어들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 말고는 딱히 볼 게 있나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더 앞서 있는데 말이에요.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한국은 일본을 모방하는 후진국 정도의 인식이 전부였거든요. 경제력도, 기술력도, 문화 수준도 모든 면에서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학급 부반장인 스즈키 마이가 마지막으로 항의했습니다. 센세이, 차라리 국내 여행이 낫지 않을까요? 오키나와나 홋카이도 같은 곳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다나카 센세이께서는 유럽이 전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25명의 학생들과 3명의 선생님이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친구들의 불평은 계속됐습니다. 진짜 더우면 어떡하지? 에어컨이 제대로 될까?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 저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저희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2시간 30분의 짧은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몰려드는 35도의 무더위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덥네요. 일본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도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일본도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었는데 여기는 습도까지 더해져서 숨이 막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후끈거리던 공기가 순식간에 시원하고 쾌적한 바람으로 바뀌었어요. 다나카 히로시가 휴대폰으로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실내 온도가 22도였어요. 바깥과 무려 13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온도가 공항 전체에서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야마다 센세이께서 의아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네요. 하네다 공항은 여름에 항상 더운데 말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도쿄의 하네다 공항은 여름철마다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승객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특히 올해 여름에는 전력 부족으로 냉방을 제한하라는 정부 지침까지 내려온 상태였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만 명의 승객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거대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까지 완벽한 온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스즈키 마이가 놀란 표정으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실까지 이렇게 시원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출입국 심사장, 수화물 찾는 곳, 면세점, 심지어 복도까지 모든 공간이 동일한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공학에 관심이 많던 다나카 히로시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히 에어컨 문제가 아니야.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어. 저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일본의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에너지 효율성도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올해 여름 전력 부족으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권고가 있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거대한 공간을 완벽하게 냉방하면서도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다나카 센세이께서도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교육자로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셨지만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서 이렇게 정밀한 온도 조절을 본 적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공항 내부의 다른 시설들도 눈여겨봤습니다. 안내 시스템, 교통편 연결, 각종 편의 시설들이 모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특히 대기질 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와 습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더운 나라라는 건 맞았지만 그 더위를 극복하는 방식이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일본보다 시스템이 더 좋은 거 아냐?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저희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해서 도시 전체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공공시설은 어느 나라든 관리가 소홀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나타났어요. 긴 여행으로 지친 저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지하철역 화장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공공화장실이라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젓죠. 도쿄역의 화장실은 대부분 낡고 위생 상태가 형편없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뒤따라 나온 다나카 히로시와 스즈키 마이의 얼굴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목격한 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우선 입구부터가 달랐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은은한 음악과 함께 쾌적한 공기가 흘러나왔거든요.
내부로 들어서자 마치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면대 앞에 서자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비누가 적당량 분사됐고 수온도 미지근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의 공공화장실에서는 찬물만 나오거나 아예 비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청결 상태였어요. 바닥은 물론이고 벽면과 천장까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각 칸마다 화장지, 핸드타월, 소독제까지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어요. 일본이라면 이런 건 몇 분 만에 다 없어져 버릴 텐데 말이에요. 환기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은한 방향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인 건 실시간 청소 시스템이었어요. 청소 담당자가 정해진 시간마다 돌아가며 점검하는 게 아니라 센서를 통해 사용량을 파악해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다나카 센세이께서는 이 모든 걸 보고 나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화장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시민의식이 반영된 결과였거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플랫폼에 내려선 저희는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도쿄 메트로를 떠올리며 계단을 내려갔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우선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도쿄 메트로의 좁고 어두운 터널과는 차원이 다른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천장도 높고 조명도 밝아서 지하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다나카 히로시가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온도였어요. 지상은 여전히 35도의 무더위였지만 지하철역 내부는 완벽하게 냉방되고 있었거든요. 도쿄 메트로는 여름철의 지옥 같은 더위로 유명한데 에어컨이 있는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풍기에 의존하거든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플랫폼, 대합실, 통로, 심지어 계단까지 모든 공간이 균일한 온도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보 시스템이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까지 정확했습니다. 스즈키 마이가 시계를 보며 확인해 보니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전광판에는 열차 정보뿐만 아니라 날씨, 미세먼지 농도, 심지어 지상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건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 티켓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택시나 공유 킥보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안내문까지 있었어요. 지하철이 들어오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지상의 고급 호텔 못지않은 수준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러시아워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승하차하고 있었거든요. 도쿄 메트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노약자석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만 앉아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하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저희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한낮에 공원으로 간다니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쿄에서는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두 실내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면 그때야 나오죠. 하지만 한강공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5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챈 건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이었습니다.
도쿄의 공원에서는 나무 그늘에 의존해야 하는데 여기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그늘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쿨링 시스템이었어요. 산책로 곳곳에 설치된 미스트 분사기에서 시원한 물 한 개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중앙에 위치한 대형 분수대였어요. 높이 10m가 넘는 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도쿄에서는 올해 여름물 부족으로 분수 가동을 중단한 곳이 많았거든요. 제가 분수대 근처로 다가가자 관리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물놀이를 해도 된다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놀다 가라고 했어요. 일본이었다면 절대 허용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도 하나둘 분수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발만 담그다가 이내 한국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40도 가까운 더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분수 주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무료 샤워부스, 탈의실, 심지어 수건과 여벌옷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무료였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물놀이를 즐긴 후 저희는 근처 그늘막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냉수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혔어요. 연수 넷째 날 저희는 인사동과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기모노 체험이 있지만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형식적인 이벤트에 불과했거든요. 한복 대여점에 들어선 저희는 우선 종류의 다양함에 놀랐어요. 화려한 색상의 전통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개량된 디자인까지 수백 벌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복을 입고 거리로 나왔을 때였어요.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본에서 기모노를 입고 다니면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 한복이 너무 예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카페에서는 사장님이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왔다며 무료로 음료를 서비스해 주셨습니다. 다나카 히로시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경복궁에서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을 보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한 거예요.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미소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복 착용자에게 주는 특별 혜택이었어요.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였고 전통차 시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전통시장도 둘러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을 본 상인들의 반응이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공짜로 과일을 주시는 분, 전통 간식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 심지어 손수 만든 액세서리를 선물로 주시는 분까지 계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어르신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서툰 영어로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한국 전쟁 때 일본이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한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그 말에 모든 친구들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외국인을 손님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품어주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몰랐어요. 이 행복한 순간들이 곧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희가 한국에서 보내는 영상과 사진들이 SNS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좋아요를 눌러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올린 지하철 영상에 첫 번째 의심이 달렸어요. 도쿄에 사는 사촌 오빠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짜야? 편집한 거 아니야? 스즈키 마이가 공유한 서울역 화장실 영상에는 더 노골적인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만든 홍보 영상 맞지? 관광객들만 가는 특별한 곳 아니야? 심지어 중국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라는 댓글까지 달렸어요.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다나카 히로시가 올린 한강공원 분수대 영상이었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저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 현지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저희의 SNS 게시물을 보고 기사를 냈는데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었어요. 일본 학생들의 한국 미화, 과연 진실일까?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이런 게 가능할 리 없다는 논리였어요. 다나카 히로시의 어머니는 아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이 올린 영상들이 너무 믿기 어렵다며 혹시 가짜 뉴스에 속은 건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특히 한복을 입고 무료로 궁궐에 입장하는 영상을 보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건 저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너 한국에서 세뇌당한 거 아니야? 너답지 않게 과장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저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자세한 영상을 찍어 보내도 연출된 것 같다. 일부러 좋은 곳만 골라서 찍었다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다나카 센세이께서도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어요. 저희의 SNS 활동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혹시 한국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일부 극우 성향 매체에서 나온 기사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한국 찬양, 반일 정서의 반로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희를 마치 반역자처럼 취급하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가족들 중 일부는 저희에게 SNS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본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였어요. 마치 한국을 칭찬하는 것 자체가 배신 행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마이의 아버지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를 그렇게 칭찬하면 체면이 서겠느냐며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마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적어도 일부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경험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저희의 경험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저희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떠날 때의 불만과 의구심은 온데간데였고 아쉬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얼굴들 뿐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건지, 한국에서 더 살 수는 없는 건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나라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다나카 히로시가 말했습니다. 센세이, 저희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정말 이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다나카 센세이께서도 확답을 할 수 없으셨어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항의 완벽한 냉방 시스템, 깨끗하고 무료인 공공화장실, 미래 같은 지하철,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한강공원, 그리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따뜻한 사람들. 스즈키 마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센세이, 저희가 본 건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죠? 특별히 꾸며진 게 아니라요. 다나카 센세이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나카 히로시가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한국인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답했어요. 히로시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리고 수없이 받았던 그 마음을 담아서요. 2시간 30분의 비행시간 동안 저희는 각자 소감문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선진국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기술이 발달했다고, 경제가 풍요롭다고 선진국인 게 아니었다. 그 기술과 경제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짜 기준인 것 같다. 다나카 히로시의 글은 더욱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은 나라였다. 부끄럽다. 스즈키 마이는 시민의식에 대해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정말 소중히 다뤘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항상 깨끗하고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사회의 힘을 받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어요. 공항의 후끈한 공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쾌적한 냉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도쿄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하철 메트로의 낡은 시설, 곳곳에 쌓인 쓰레기,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영상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정말 모든 공공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한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가본 모든 곳이 그랬어요. 지하철역, 공원, 관광지 할 것 없이 모두요. 발표를 들은 다른 학생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민들이 협력하면 말이야.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의 발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일본 사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센세이께서는 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은 진정한 국제적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인정하며 배우는 자세를 갖췄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대학 입학 에세이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한국에서 선진국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앞으로 나는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년 후 케이오 고등학교에는
한국어 수업이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 연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을 무시했던 저희가 이제는 후배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는 안내자가 됐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 저희의 새로운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따뜻한 나라로 돌아가서 이번엔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 싶거든요.